들이 오늘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또 시가총액 순위 중에서도 그렇고 반도체 빼놓을 수가 없죠. 또 최근에는 구글이 데이터를 더 압축하는 기술을 선보여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반도체 관련 주가의 급락을 불러오기도 했었는데요. 본질은 뭔지요. 또 그리고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반도체 산업, 이 판을 바꿨던 결정적인 순간들이 또 있는데요. 두루두루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장을 직접 겪었던 그리고 인텔의 수석 매니저 또 역임을 했던 유웅환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인텔 쪽에서도 오랫동안 개발 생활을 하셨고 네. 삼성전자에서도 임원을 네. SK그룹도 계열사에도 계셨었고요. 그렇죠? 네, 다양한 맞습니다. 또 경험을 하셨는데 우선은 그래도 이제 엔지니어시니까 최근에 그 터보 퀀트라는 기술 있잖아요. 구글이 개발했다는. 네. 메모리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6분의 1로 압축하는 겁니까?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압축 기술인데요. 구글이 이제 TPU 하드웨어 쪽에서 선점을 하면서 이제 오픈 AI에 비해서 좀 성능 면에서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사실은 병목 현상을 만드는 게 메모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좀 더 효율화하고 효과적으로 전송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이제 터보 퀀트를 개발해서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결합해서 최적화해서 버티컬을 좀 다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 소프트웨어도 하고 반도체도 이제 설계를 그렇습니다. 하니까 네. 거기에 최적화한 걸로. 맞습니다. 그러면 구글은 그걸 통해서 물론 이제 더 앞서갈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또 왜 AI는 네. 투자 규모가 또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습니다. 장치 투자, 설비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로 또 네. 압축이 필요한 걸 테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네. 데이터 뭔가 메모리의 수요 위축을 또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까? 이론적으로 6분의 1로 압축을 한다면? 예,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 이노베이션 캐즘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현재 이제 아직까지도 그 갭이 줄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네. 발전해 가는데 그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안 따라오는 거죠. 투자 대비해서 이제 리턴이 굉장히 적은 그런 상황이라서 네. 사실은 이제 그 투자를 줄이는 게 대중화시키는데 굉장히 관건인데 네. 이번 요 계기로 해서 그 하드웨어 쪽 투자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진입 장벽을 좀 낮춰서 좀 더 대중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주가가 그 이후에 많이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좀 뭐 과한 반응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그 현상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2014년도에 네. 우리가 GPU를 쓰면은 AI의 전체 그 트레이닝 퍼포먼스가 많이 올라간다. 네, 학습을 더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다. 그거를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거를 2014년도에 발견했습니다. CPU보다도 수십 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GPU가 뜬 건데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에 반영된 거는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거의 뭐 $45 그때 기억으로는 계속 횡보하다가 그래서 사실은 검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기술이 프로즈 앤 컨스가 있어서 지금은 막 장점만 얘기했지만 거기에 이제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그게 그 평가가 됐는지도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주가에 반영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좀 이론에 가까운 겁니까? 뭐 이제 테스트베드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시험 단계에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왜 저는 이제 주가에 그렇게 빠르게 반응을 했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가설을 한번 세워봤는데 터보 콘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CONT예요. 콘트. 네. 그게 이제 그 주식 트레이더들이 이제 쓰는 시스템인데 그 AI를 도입해 가지고 네. 획기적으로 빠르게 이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거랑 너무 이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량 분석을 말하는 퀀트 QUANT인가요? 맞습니다. QUANT. 그거랑 네. 한글로는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내가 쓰는 굉장히 비싼 시스템이거든요. FPGA나 뭐 옵티컬 테크놀로지를 써서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로 싸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래서 천조의 마켓캡 손실의 해프닝이 그걸로 발생한 거 아닌가라는 그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착각한 것 아닌가? 예. 한글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쓰는 하드웨어를 이게 좋은데 이거를 터보 퀀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그냥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하드웨어 투자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라는 거죠. 오해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단기적으로 그 오해로 끝나고 앞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진짜 터보 퀀트가 검증까지 성공을 하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6분의 1로 줄면 어쩌나. 근데 네. 또 한편에서는 그만큼 AI 투자 대비 효율이 좋아지니 네. 메모리 사용은 더 늘 거다라는 네.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두 번째 후자 쪽에 무게를 두시는 거예요. 예. 왜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말이 요즘에 다시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뭐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서 기술이 더 상향 발전하면 네. 발전할수록 사용량은 더 많아진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대중화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다. 고객이 훨씬 더 많이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메모리 시장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구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한인수 교수라고 네네. 카이스트 출신 교수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글로 간 겁니까? 기술이?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비지팅 스칼라로 아마 구글에서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뭐 리서치 방문 연구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공동으로 이제 개발한 건데 그게 이제 뭐 구글이 직접 이거 좋은 아이디어니까 한번 테스트베드를 해보자 해가지고 해서 이제 그걸 검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구글의 기술이 돼버리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뭐 사용료 그때 IP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만약에 특허를 써놓고 하셨으면은 뭐 그게 활용이 되면 특허료를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또 이제 왜 우리 기업이 이걸 같이 못했을까? 근데 왜 우리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입장이어서 네. 하드웨어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논문이다 이러면 좀 싫어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까? 구조적으로? 뭐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겁니다. 근데 뭐 결정적인 거는 그냥 우리나라에 구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대학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그거를 이제 산업으로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듣고 또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나 약간 퀘스천 마크고요. HBM도 사실상 이제 카이스트 김종호 교수님하고 제 사실은 박사 은사십니다. 지도 교수십니다. 예, 이제 그 HBM 오랫동안 개발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AI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제 꽃을 핀 겁니다. 야,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카이스트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세계로 또 뻗어나가고 있고 네. 유홍환 박사님도 사실은 또 해외에서 일하시다가 또 국내로 또 돌아오시기도 했었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봤을 때 가장 본질 우리가 초점을 놓지 말아야 하는 거는 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메모리를 쭉 이제 PC 모바일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메모리 인터페이스, 메모리 쪽의 데이터량 처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고속이고 그래서 가장 문제가 항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 게이팅 팩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덕이 이렇게 이제 제품이 나가는데 그 항상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게 메모리였습니다. 병목 현상이라든지 반드시 풀어야 되는 부분. 그렇습니다. 노이즈 문제라든지 파워 문제라든지 열 뭐 이런 것들 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메모리 회사들이 이제 주도권을 못 가졌죠. 근데 지금은 이제 HBM 같은 경우는 AI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심한 그 병목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게 HBM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HBM 메모리만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네네네.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때다. 거기에 메모리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하나의 부품으로만 취급이 됐지만 그게 같이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서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우리가 먼저 선도해서 표준을 또 이제 스펙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시스템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라는 거는 뭐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네. 진짜 그 HBM 안에다가 네. CPU나 GPU까지 품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방식이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예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PIM 해가지고 Processor in Memory 뭐 이런 식으로. 메모리 안에 프로세서가 들어가 그거를 있는. PC 때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모바일 시대에도. 근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인텔이나 예. 그 애플이나 이런 데서 전혀 이제 달가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주도권을 뺏기니까. 싫어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 견제에 이제 사실은 그게 실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CPU 업체에서는 아니 왜 주도권을 메모리 업체한테 뺏겨? 그렇습니다. 하지 마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쩐의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도 쩐의 보시면 전쟁. 지금도 보시면은 사실 그때 당시에도 인텔이 이제 EU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60-70% 이랬거든요. 제가 다닐 때. 인텔이 잘 나가던 시절에. 잘 나갈 때 2010년 이전에. 와, 얼마 전에 작년 네. 4분기인가요? 하이닉스가 거의 60%에 달하는 이익률을 보여줬는데 그거보다는 높았죠. 그런 그리고, 시절. 예, 애플도 뭐 모바일 시장에 거의 90% 이상의 이익을 가져간다.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시스템의 주도권, 생태계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돈이 흘러가는 거죠. 지금은 엔비디아는 80-90% 영업이익률을 그렇죠. 가져가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좀 이건 다른 얘기인데 그거 좀 50% 메모리 가격 올렸다고 막 난리 피우는 게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좀 나눠 먹고 서로 같이 윈윈 해야지 앞으로 이제 이 산업계가 더 오래 가고 발전하는데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많이 먹으면 나중에 탈납니다. 저는 그게 그 진리입니다. 탈 난다는 거는 뭐 경쟁자가 등장을 한다는 뭐 거죠. 예를 들어서 독과점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경쟁자가 예를 들어서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자체 개발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요즘에 이제 뭐 아시지만은 TPU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 또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예. 마이크로소프트 다 그러니까 아마존 자기만의 AI 칩을 지금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PU로 완벽히 대처는 못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추론 분야는 더 잘할 수 있는 각각의 뭐 NPU, TPU 저마다의 이름으로.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뭐 이런 그렇습니다. 속담이 있듯이.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시스템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그 핵심 요인으로는 그 병목 현상을 짚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CPU나 GPU의 속도, 네. 능력이 더 향상되고 빨라질수록 네. 병목 현상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메모리가 그걸 못 따라가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 그렇게 못 따라가는 걸까요? 구조적으로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 처리량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이게 칩 내부에서 도는 게 아니고 그 인터페이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GPU에서 메모리 주고받는. 또 SSD 왔다 갔다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연결 패스 그러니까 인터커넥션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쟁반으로, 쟁반에서 도마 위로 네. 막 빨리빨리 주고받아야 되는데 네, 네. 그게 더 커지고 그렇죠. 멀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칩 내부에서는 도선의 길이들이 짧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주파수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아요. 근데 밖으로 나오면은 길어지기 때문에 주파수를 고속화시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같은 현상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손톱만한 칩이라든지 네. 손바닥만한 칩에서는 그 안에서 짧게 할 수 있지만 네네. 우리가 흔히 그 젠슨 왕이 들고 나오는 그 기판 그렇습니다. 예. 컴퓨터 뭐 모니터만한 네네. 그 기판 안에서는 네. 물리적으로 거리가 또 생길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거기서 또 병목이 또 한 번 생긴다는 거네요. 거기서 이제 그 밴드위스라고 그러죠. 대역폭이 확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인터커넥티비티 문제입니다.
연결의 문제다. 연결의 문제입니다. 연결 속도의 문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구리선을 뭐 또 광통신으로 대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아이디어들도 나오는 게 예. 연결의 속도의 문제. 그건 20, 30년 넘은 그 기술이고요. 네. 단지 이제 가격이 비싸서 그 대중화가 안 됐을 뿐입니다. 우리가 왜 바다 건너서 통신할 때 광 케이블 네, 뭐 네. 태평양 밑에도 이제 다 네. 깔아놓고는 했습니다만 그게 오죽하면은 이제 기판 내에서 혹은 네. 기판끼리도 네. 광통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이 그 내용입니다. 전기적인 선과 옵티칼 선을 비교해서 이게 파워를 얼마나 먹고 어느 정도까지 시스템을 구동 가능한지. 옵티칼은 보면은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유리해지는 기술입니다. 고속화가 되면 그 전기도선은 한계가 손실이 있고.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아하. 일을 보내면 없어질 수가 있고 아하. 0이 돼버릴 수 있고 그런데 광통신은 일을 보내면 계속 일이 가죠. 아하. 손실 없이요. 손실이 근데 주파수가 낮을 때 한 뭐 20기가 이하일 때는 광통신이 손실이 더 큽니다. 아하. 근데 주파수가 많이 올라가면 그럼 광통신은 주파수 올라갈 때마다도 그 손실이 일정합니다. 아, 그러니까 더 많이 잃지는 않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올라가고 고속화 시킬수록에 이제 옵티칼로 인터커넥션을 하면 훨씬 더 유용합니다. 올해 들어서 말인가 이게 미국에서도 그 광통신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네. 뭐 한 4-5배씩 올랐더라고요. 예. 일찍 들었어야 되는데. 농담입니다. 아니, 저도 주식 안 샀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근데 그만큼 또 항상 세상은 차세대 기술에 항상 집중을 해요. 네. 광통신도 그렇고 앞에서 설명해 주신 터보 퀀트도 그렇고 네,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막 네. 과하게 기대를 하기도 하고요. 예. 과거에도 그런 순간들은 참 많았죠. 맞습니다. 예. 키워드 몇 개를 좀 뽑아 주셨는데 네. 첫 번째가 윈텔의 시대입니다. 아, 윈텔. 윈텔은 뭡니까? 인텔 아니고요. 그러니까 윈도우즈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소프트웨어 OS고 인텔의 텔 약자가 이제 하드웨어. 그 두 회사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고요. 윈도우와 PC. 인텔의 만남. 네, PC 시대. PC 시대는 모바일 시대 전에 그때는 이제 윈텔이 주도했던 그런 시대인 거죠.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당시는? 그때 어떤 메모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메모리가 그 전체 시스템의 병목 현상을 만든 거는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했던 전공들이 이제 그쪽 아주 고속 설계 쪽이기 때문에 메모리 쪽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DDR1, DDR2, DDR3, DDR4까지 하다 나왔는데 인텔에 계실 때. 네, 인텔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매 제너레이션마다 세대마다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동작을 안 하게 만드는 문제. 예를 들면 PC가 갑자기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블루 스크린이 확 나는 거? 많이 봤죠. 네, 그게 메모리 인터페이스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대부분.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태블릿 보시는데 바둑판 무늬처럼 막 깨지는 경우. 네, 화면 깨지는 것처럼. 네, 그게 뭐 통신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또 상당 부분 메모리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가 깨져서 나타나는 현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메모리에서 뭔가 발생시킨 문제가 꽤 많았던 거네요. 계속 있었죠. 근데 그게 네. DDR1, 2, 3, 4 그러니까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또 새로운 문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거죠. 뭐 DDR1은 데이터 버스 밴드위스 문제고 뭐 DDR2는 뭐 전체 채널의 밴드위스 문제였고 DDR3는 노이즈 잡음 크로스톡 문제였고 제너레이션마다 다 가장 큰 물리적인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극복하는 게 인텔이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 했던 일이죠. 지금은 이제 DDR5까지 와 있는 거죠. 네. 그럴수록 속도 또 처리량은 더 많아졌던 거고 훨씬 이제는 많죠. 그거를 또 12장 네. 앞으로는 또 16장 네. 쌓아 올려서 HBM이라는 네. 것도 만드는 거고요. 네. 엄청난 발전이네요. 생각해 보면. 엄청난 발전인데 이제 기술의 한계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 기술의 한계에 다가가고 있다는 말은 10년 전, 20년 전에도 네. 있었던 말 아닌가요? 근데 진짜 이거는 이제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펀더멘탈 리미테이션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또 생각해야 하는 또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예 그냥 새로운 구조. 완전히 아까도 새로운 말씀해 주신 아키텍처. 것처럼 네. 아키텍처 그러니까 시스템 설계부터 아예 바꿔버리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그리고 방향으로 소프트웨어도 가는 거네요. 최적화하고 그래서 데이터량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최적화하고 그리고 시스템 자체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프로세서하고 지금 메모리 사이에 거리가 길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완전히 인베디드 그러니까 안에 그 둘을 같이 함께 이 결합을 시키면은 짧은 거리가 나오죠. 이제 그런 방식의 아키텍처가 이제 필요한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저장하는 메모리가 있고 또 그거를 데이터 처리하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D램이 있고 낸드가 있는데 얘네 둘의 기능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새로운 메모리 기술을 만들면 굳이 둘이 통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하. 이제 그런 게 이제 계속 개발이 될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미세화의 영역보다는 어떤 또 창의성의 영역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CPU나 GPU와 메모리 반도체 네. HBM의 거리는 사실 멀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손가락 한두 마디 네.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근데 그 예. 미시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거리예요. 거리죠. 엄청난 거리죠. 왜냐하면 이게 주파수가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1기가 정도만 돼도 이 계속 너무 기술적인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 조금 밴드위스로 보면 한 3배, 한 3기가 정도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이 1기가면 네. 한 3기가 밴드까지 설계를 해야 되는데 3기가 정도면은 이제 그 보드나 실리콘에서 수센치 영역입니다. 그 파장이. 네. 네, 파장이. 그러니까 이 파장이 20분의 1 파장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얘가 기존에 설계했던 대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자기 현상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아하. 그게 어떤 뭐 누설이 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까지. 노이즈가 간섭을 일으켜서 이제 데이터가 1로 가는데 0으로 바뀌기도 하고 부정확하게.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터 버스가 1024개 이제 2048개까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PC 시대에는 32개, 64개가 고작이었는데 32개에서 64개 갈 때도 고생 엄청 했거든요. DDR 그때가 3제너레이션 3일 때 3세대. 네. 그때는 이제 채널이 2배로 64빛이 되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거 문제 잡는데. 지금은 사실은 1024개 거기다가 2048개의 고속 메모리 동작이 되니까 거기에 생기는 노이즈 문제나 그러니까 이제 잡음이죠. 서로 간섭 문제나 아니면 반사가 생깁니다. 이게 주파수가 올라가면 신호가 가서 반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자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설계가 엄청 힘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정된 공간에서 네. 더 많은 걸 더 빠르게 처리하는 그 전쟁인데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래서 병목 현상이 대부분 메모리에서 나타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그 메모리 반도체를 쌓아 올린 HBM으로 네. 이제는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까지도 이제 큰 돈을 버는 시대에 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슈퍼을이 네. 됐다는 평가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사님도 그렇게 왜 저도 그렇게 보시나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PC 시대에는 5개 메모리 밴더가 주요 밴더였고요. 네. 이제 뭐 인텔 입장에서는 전부 마켓 쉐어를 20%씩 하는 게 네. 가장 이제 그 이상적인 거죠. 아, 예. 딱 그냥 나눠 먹고 있는 경쟁을 예, 해가지고 예. 치킨 게임을 만드는 거.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모바일 시대 들어서고 이제 클라우드 전환, 대전환 바로 전에 한 3개 메모리 회사가 압축됐지 않습니까? 네네, 인피니온과 그렇죠. 엘피다가 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때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치킨 게임이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AI 시대는 메모리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훨씬 더 이제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마이크론이 있다고 하지만은 탑2죠 지금 사실은. 예. 어떤 뭐 기술력 차이에서요. 기술력 차이죠. 기술력 차이로. 그러니까 치킨 게임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하고 싶은 상대가 없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요즘에 하는 게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 놓고서 이렇게 좀 치킨 게임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경쟁을 붙여야 조금 더 싸게 사갈 수 있으니. 그러니까 예. 그때 깐부 치킨을 그래서 드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농담입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최태원 회장은 이제 네. 경주에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네. 못했다고는 합니다만 네. 항상 따로 만나더라고요. 모르죠. 예. 왜 안 오셨는지. 근데 또 네. 예전에 뭐 대통령 간담회 할 때도 SK 뭐 광노정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네. 이제 뭐 앞에 경쟁자가 있다, 뭐 경쟁 네. 업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사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정말로 잘 벌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경쟁을 붙일수록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이렇게 똘똘 뭉쳐야 되겠죠. 될까요? 되죠. 왜? 마켓시어를 우리가 거의 다 갖고 있는데 그 HBM 80~90%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게 안 될까요? 충분하죠. 공급안 하면 엔비디아는 칩셋을 못 파는데요. 그 이제 대체선마저도 그러면은 사실은 네. 왜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도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우리도 HBM4 들어간다. 네네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막 자신감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제가 마이크론도 오퍼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작업오퍼를. 오라고. 네, 그래서 제가 마이크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면접 보러? 아이다호. 네, 면접 보러 갔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그때가. 예. 근데 이 친구들 거의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에요. 한 80%~90% 이상이. 네. 거기 그런 백인이에요. 백인. 그래서 이제 그 나랑 인터뷰하고 밥 먹는데 그냥 연말에 뭐 하고 놀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심각한 자리에서. 연말에 가족들하고 파티 뭐 하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DNA 자체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예. 빨리빨리 우리는 뭐 그러게 이제 치열하게 살지 않습니까? 개발할 때도 보면 또 HBM 같은 경우에도 네. 엔비디아의 그 요구 조건을 네. 충족하기 위해서 또 그 단기간에 전쟁을 벌이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최태원 회장도 맨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네. 엔비디아 요구 사항을 몇 개월 앞서서 맞춰줬다. 그렇죠. 또 이게 또 성과가 되는 거고. 그럼요. 그게 그게 또 몇 경쟁력. 개월 차이지만 굉장히 큰 뭐 이게 위너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되니까. 그래서 인텔이 사실은 모바일에서 실패했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기술 이야기 또 산업의 역사 전환점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 인텔의 수석 매니저도 지낸 유웅환 박사와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까지 돌아있는 뉴스 한번 정리해드리고 말씀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향후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대 교량의 붕괴 영상을 공개하며 더 늦기 전에 합의하라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선박 통행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전보다 40억 달러 가까이 감소한 4,236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0시 36분 이제 37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홍성애 님이 집에서 듣다 나왔는데 양천구 5012번 5012 버스에서도 듣고 계시다고. 어우, 고맙습니다. 버스기사님 감사합니다. 그 인텔의 수석 매니저 그리고 또 삼성전자 임원 등등을 지내신 그 반도체 전문가 유웅환 박사와 함께 반도체 산업 또 역사 이야기도 같이 한번 또 나눠보죠. 윈도우 인텔의 시대 이어서 사실 그 모바일 2010년대 네. 시대가 되면서도 격변기였죠. 그렇습니다. 이때도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막 그 도태되거나 못 따라가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여전히 이제 5개 메모리 벤더가 이제 존재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치킨 게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인피니언하고 엘피다가 아웃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3개 회사만 남았는데 이제 클라우드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메모리가 엄청 많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공급하는 회사는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사실은 SK 하이닉스도 그때 이제 94일생으로
예, 그때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2010년대. 10년대, 그러니까 15년 이후. 모바일 변화가 시작돼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네,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손 안에 다 컴퓨터 한 대씩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한 거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데이터 센터, 그렇죠. 클라우드랑 연결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확 또 늘어났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가 또 엄청났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하이닉스도 살아나게 됐었고, 이 메모리에 대한 그 중요성은 사실은 그러면 시대가 변하더라도 기술이 변하더라도 변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변치 않았습니다. 예, 절대적인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늘어나죠. 왜냐하면 데이터량 자체가 뭐 저는 이제 앞으로 그 4, 5년 뭐 2, 3년 사이에 2배씩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딘가 저장을 해야 데이터 양이요? 양이요. 전 세계 데이터량이 그전 5천 년 동안 모았던 그 데이터의 2배가 되는 거죠. 한 3년에서 5년 되면. 예? 3년 그 데이터가 다 어디서 나죠? 그 계속 사람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니까요. 아,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입니다. 지금 데이터량을 한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그 정도 빠르기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거의 익스포넨셜 커브를 해서 2년에 한 2배 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2년에 2배씩이요. 네. 그 작년인가요? 구글 CEO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2년에 뭐 2배씩 뭐 데이터 센터 더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아, 일맥상 데이터 통하는 센터를. 거예요. 예, 예. 그거, 네. 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니까요. 네. 그게 AI 시대에 그러면 더 많아지는 겁니까? AI 시대에 더 많아지는 거죠. 네. 사람만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막 AI도 만들어내니까. AI가 AI를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예. 로봇이 또 로봇 학습을 통해서도 또 거기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데이터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네, 네. 그럴 때일수록 그러면 또 HBM에 대한 수요도 더 많아지는 더 거예요. 많아지겠죠. 네, 고대역으로요. 더 네. 빠르게. 네, 그 생각해보면 아까 잠깐 하이닉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치킨 게임 통해서 지금은 세계 3대 업체만 남아 있고 네. 생각해 보면은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파산 위기에 몰리고 하지 네. 않았었던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생한데 하이닉스 시절에 그 2001년도에 워크아웃 네. 네, 하이닉스가 되고 제가 이제 계속 메모리 벤더들하고 미팅을 하다 보니까 인텔에서 이제 출장을 나오면은 하이닉스에 가고 삼성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 회사를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때는 삼성은 막 꽃을 활짝 필 때고 굉장히 그 뭐 치킨 게임 막 주도하는 회사였으니까. 에너지가 왕성할 때. 예. 근데 하이닉스는 그때 막 워크아웃 상태고 그래서 제가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회의하러 갔는데 예. 한 층에 그 넓은 한 그 공간에 네. 책상이 3분의 1만 차 있더라고요. 당시 그런- 하이닉스 막 예. 구조조정 많이 할 때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나가고 막 이럴 때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제 마음도 텅 빈 거예요. 그 공간만 빈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하이닉스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들 이제 모아서 이제 앞으로 미래 메모리 방향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거의 눈동자들이 다들 보면 이제 패배자. 당시에. 네, 당시에. 그래서 거의 한 너무 25년 전입니다. 예. 그 2005년 전후에서입니다. 그럼 거의 20년 전.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세미나도 하고 기술 세미나도 하고 멘토링도 좀 하고 당신들 할 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수차례 이제 제가 방문하면서 얘기했고 미국에 출장 오면은 특히 하이닉스 사람들은 제가 밥을 꼭 사주고 특별히 제가 케어했어요. 네. 많이 도와주셨네요. 네. 항상 그 유웅환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무너질 뻔했던 하이닉스. 그러니까 저도 은행 출입할 때 얘기 들어보면 정말 골칫덩어리였다고. 네. 돈은 돈대로 빨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거 뭐 포기하게는 못하고 네. 누군가 사가야 되는데 살 사람은 없고 그래서 마이크론이었던가요? 하이닉스 한번 인수하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네. 만약에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지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고 그 사이에 잘하셨습니다. 어떤 변화, 어떤 전략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제
약간의 긴 호흡에 투자를 좀 많이 했다. 당장에 이렇게 ROI가 나오는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 도움이 되는 투자보다는 그것도 뭐 중요한데 그와 병행해서 이 긴 호흡의 그 투자 그래서 뭐 대학하고의 연구 개발이라든지 다음 세대의 어떤 메모리가 주요해질 건지 또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건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네이블러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한 그런 노력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생태계 뭐 MR 머프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데서 그 중소기업의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중요시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가불이 아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서로 이 파트너는 내 신뢰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기술을 쏟아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MR 머프라고 하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쌓아 올릴 때 그 사이 뭐 충진재라든지 뭐 마치 본드처럼 이렇게 붙이는 그 기술에 대해서 언더필이라고 그러죠. 여러 회사들과 같이 이제 협력을 하면서 성공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학과 또 이제 그런 생태계의 협력을 중요시한 거죠. 아하.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 HBM의 성공의 요인이라고 보고요. 또 이제 SK 자체가 제가 SK도 있었지만은 직원의 행복 이거를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이제 가치 자체를 내부에서. 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뭐 VWB라고 하는 것도 계속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VWB는 voluntarily, willingly brain engagement. 그래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 능동성을 더 이제 끄집어내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요. 네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연구원들에게 자율성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한번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2위 업체였기에 또 가능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매니지먼트가 잘해야죠. 매니지먼트가 잘못하면은 경영진 관리자들이 산으로 갑니다. 네.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그럼 왜냐하면 다 뭐 좋은 아이디어 올라오는데 그걸 갖다가 ROI 자 재무제표상으로 언제 돈 벌 거야 이거부터 얘기하면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이거 그러면 저 달러화하면 얼마나 되는 기술이야 이러면 그거를 달러화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한 2년 전까지의 삼성전자의 모습. 제가 삼성 얘기했습니까? 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안 하셨고. 근데 또 언론에서도 많이 또 다룬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다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남아있는 과제, 가야 할 방향. 뭐 이제 AI 시대가 점점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 거는 뭐 이론의 여지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먹거리는 어떤 겁니까? 저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론이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제 책에도 썼는데 엣지의 시대. 이제 엣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모든 디바이스들 얘기하는 거죠. 뭐 태블릿도 엣지고 뭐 스마트워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 차도 그렇고 그 표현을 그 엣지 컴퓨팅이라고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레이턴시 지연이죠. 지연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반응을 빨리 해야 차 사고도 안 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추론의 영역이 이제 더 산업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너무 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MPU도 개발하는 회사들이 꽤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메모리 당연히 저희가 뭐 넘버원이고요. 통신 환경이 가장 지연이 적은 환경이 우리나라입니다. 고속통신이라든지 다 깔려 있고. 예, 저희 사는 집에서 전화기가 안 터지거든요. AT&T인데. 미국에. 네네. 네, 답답해서 아주 죽겠어요, 아주. 그런데 한국 오면 너무 그냥 이게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에요. 소화제 먹은 느낌. 너무 좋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런 초저지연 환경이 있고 일단 사람 문화나 이런 것도 초저지연 아닙니까, 우리? 빠르고. 예. 미국에서 골프장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은 멀리서 보면 한국 사람이에요.
뒷사람한테 피해 줄까 봐 열심히 뛰어다니는. 팀이 뒤에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예. 예. 스윙 연습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한국 사람, 저 사람 한국 사람이네. 그러면 예, 나중에 만나 보면 진짜 한국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저지연에 여러 가지 특화돼 있다. 예, 특화돼 있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땐 그 추론의 영역은 우리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빨리 시스템을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어쨌든 플랫폼 시스템 표준을 누가 만드느냐가 관건이거든요. 표준. 그래서 먼저 내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도 그렇고, 그래서 버티컬 AI 로봇도 그렇고, 피지컬 AI 로봇도 그렇고, 그걸 먼저 테스트 다 해보고 이런 초저지연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된 반도체 솔루션이 뭐고 통신 솔루션이 뭐고 이거를 먼저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전 국민이 다 써볼 거 아닙니까? 검증이 그러면은 되고. 검증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야, 니네 이거 해봤어? 우리는 다 해봤어. 해봤는데 이게 최적의 솔루션이야. 너 이렇게 만들면 돼. 이렇게 해서 표준을 주도하는 거죠. 그러면 만찬을 즐기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가 있죠. 그렇죠. 나중에 뒤에서 누가 설거지하겠죠. 그 외에 아키텍처라고도 합니다만 항상 그 젠슨 왕이 새롭게 들고 오는 그 기술이 지금은 네. 마치 이제 국제 표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얼마 전에는 GPU 옆에 LPU라고 하는 크로크, 새로 이제 뭐 NPU 같은 건데 네.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엔비디아가 짜 나가고 있는데 네. 이제는 그런 것도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요. 네. 근데 거기에 우리는 GPU는 뭐 상대적으로 좀 없지만 NPU라고 하는 추론에 특화된 네. 프로세서는 품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쪽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NPU도 쓰고 GPU도 쓰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더 CPU도 쓰고 낸드, 플래시 낸드도 쓰고 DRAM도 쓰고 HBM도 쓰고 이 다양한 그 기능에 맞춰서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커스터마이즈 돼야 되고 복잡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사이에서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반드시 필요하죠. 메모리를 갖고 있는 업체라면은 그것을 몸통으로 해서 다른 걸 품기에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인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메모리가 더 그 시스템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5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메모리가. 중요도 측면에서 중요도 보면. 측면에서. 이게 사실 좀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이상으로 네.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또 그런 미래를 위해서 또 그래야 또 우리나라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좋아질 테니까요.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전 인텔 수석 매니저 그리고 한국벤처투자 CEO도 하셨던 유웅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자, 내일은 토요일 성공예감 주말판 별책 부로